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부동산학 개론 강의하는 사람이에요. 예, 부동산학 개론. 이종호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 우리가 치르시는 시험이 2021년 시험이에요. 2021년. 32회. 예, 공인중개사 시험입니다. 요거는 이제 연도고요. 요거는 이제 회차입니다. 회차. 아마 2021년 10월 30일 토요일 날 시험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발표가 나와야 되겠지만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그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우리가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시간 비워 놓으세요. 시험 치러 가야 돼. 그 미리 뭐 이렇게 결혼식 가거나 등산 가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은 시험 쳐야 되니까. 그 11이라는 숫자를 좀 기억하셨다가요. 자, 11에서 그 연도에서 11을 더하면 회차가 돼요. 회차가 되고 회차에서 11을 빼면 연도가 됩니다. 요것도 뭐 별건 아닌데 우리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공부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을 사고 팔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중개업자를 만나겠죠. 예, 중개업자를 만나서 몇 회 때 따셨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분이 28회 때 땄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17년도 따셨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별건 아닌데 중개업자가 긴장해요. 뭐 아는 사람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이게 별건 아닌데 꿀팁입니다. 세븐일레븐이라는 편의점이 있으니까 11, 11을 기억하셨다가 연도에서 11을 더하면 회차가 되고 회차에서 11을 빼면 연도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공인중개사 공부를 이제 처음 시작을 하시고요. 우리 쌤들이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를 어떻게 하시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다 드렸을 거예요. 그래도 그 부동산학 개론을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는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먼저 첫 시간에는 하고요. 수업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이제 제가 첫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수업을 하면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갖다 좀 잘 안 듣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누가 그러냐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야 열심히 잘 들으세요. 그런데 작년에 공부를 좀 하셨던 분들, 안타깝게 한두 개 차이로 떨어지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이렇게 설명을 좀 이렇게 드려도 오리엔테이션 강의는 시험 안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무시하고 등한시하고 심지어 막 천대시하고 멸시하고 막 그런다니까.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천대시하고 멸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년에 공부를 하셨는데 열심히 안 해서 불합격하신 분들은 열심히 해야 되겠죠. 열심히 하는 방법이 있고 작년에 본인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불합격하신 분들은 공부 방법을 좀 바꾸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우러러 나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정말 열심히 했는데 불합격을 했다 하시는 분들은 방법적인 측면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열심히 안 하셨던 분들은 조금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는 얼굴들이 지금 몇 분 계신데 용기를 내주셔서 고맙고요. 이렇게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괜찮아.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야. 다 내 잘못이야. 다 내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용기를 내주심에 다시 감사를 좀 드리고요. 자, 그러면 오리엔테이션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한번 꺼내보세요. 꺼내보시면 자, 우리 부동산학개론 목차가 이렇게 1편부터 8편까지 있습니다. 그 모든 과목, 우리 이번 주제가 숙제를 한번 내볼까요? 이번 주 숙제는 그 과목별 목차를 갖다가 빈종에다 한번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그 민법은 목차가 민법 총칙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물권법, 그리고 우리 흔히 계약법이라고 하는 채권법, 그리고 민사특별법 이렇게 4개 편으로 구성이 돼요. 양은 비슷한데 부동산학개론은 목차가 2배, 8개가 됩니다. 먼저 첫 번째가 총론, 두 번째가 경제론, 세 번째가 시장론, 네 번째가 정책론, 다섯 번째가 투자론, 여섯 번째가 금융론, 일곱 번째가 개발론, 여덟 번째가 감정평가론, 이렇게 해서 총 8개 편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총론, 경제, 시장, 정책 전반전이고요. 투자, 금융, 개발, 감정평가론이 후반전입니다. 통상적인 문항수는 8개 편이니까 편당 5개 생각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58에 40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은데 5문제보다 조금 적게 출제되는 파트가 총론이에요. 총론 세문항 출제됩니다. 그럼 5문제보다 조금 많이 출제되는 파트가 2개 정도 있는데 그게 바로 이 투자론 8문제 출제되는 파트가 있고요. 별이 띄어져 있죠. 그 다음에 감정평가론 한 7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역시 별이 띄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5편의 투자론과 8편의 감정평가론을 우리는 부동산학 개론의 양대 산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투자, 감평, 투자, 감정평가론이 우리 부동산학 개론에서 가장 중요하다. 근데 출제 문항수는 다른 파트랑 똑같이 5문항인데 별이 떠 있는 파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동산 경제론인데요. 경제론의 수요 공급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수요 공급. 그 수요 공급은 일단 계산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되고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이에요. 그래서 수요 공급을 잘 못하시면 초반부터 부동산학 개론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1월달, 12월달 과정을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기초과정이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요. 기초과정에서는 수요공급, 투자, 감정, 평가론 위주로 공부를 하실 거고요. 하나 추가해야 될 파트가 생겼습니다. 자, 제가 가로 안에다가 올해, 그러니까 31회 시험에 어떤 것들이 출제가 되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31회 시험은 몇 년도에 출제가 된 시험일까요? 2020년. 11을 빼라 그랬잖아, 내가. 11을 빼라고. 2020년에 올해 출제되었던 출제 패턴 한번 제가 적어보도록 할게요. 31회 시험은 총론은 똑같이 3문항이 나왔습니다. 경제론은 조금 한 문제 더 나왔어요. 6문제 나왔습니다. 경제 6문제. 경제론에서 6문제 나왔던 이유는 그 경기 변동이란 파트, 수요공급 말고 경기 변동이란 파트에서 2문제가 출제가 되어서 6개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한두 문제 변화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장론은 똑같이 5문항이 나왔습니다. 5문항. 근데 문제는 이제 정책론이라는 파트입니다. 정책론이라는 파트가 원래는 5개 나와야 되는 파트인데 몇 개 나왔냐면 7개 나왔습니다. 7개. 예, 정책론 7개. 그다음에 투자론. 올해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투자론 3문제밖에 안 나왔습니다. 3문제. 이게 왜 3문제밖에 안 나왔냐면 우리 작년 시험이 30회 시험이었고요. 올해 시험이 31회 시험이었는데 작년 시험이 우리 부동산학 개론의 역대급 시험이었어요. 난이도가 상당히 가장 높았던 시험이었고 그 시험보다 난이도를 조금 낮추기 위해서 투자론이 많이 어렵거든요. 이 파트에서 문항수를 조금 대폭 줄였어요. 그래서 3문제밖에 출제되지 않았는데 이거는 추세가 변한 건 아니고 아마 일시적인 현상 같습니다. 그래서 3문제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치르시는 내년 시험 32회 시험에는 8개가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원래 매년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험 10번 치면 10번 나오던 것들 예컨대 가능총소득부터 세후현금 수지까지 구하는 현금 수지 측정이라든지 어림셈법, 비율분석법, 포트폴리오 이론 이런 것들은 우리 부동산학 개론 투자론에서 매년 출제가 되는 것들이었는데 올해 대폭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문제도. 따라서 여러분들이 치르시는 내년 그 32회 시험에서는 투자론에서 시험에 출제될 것들이 아주 풍성하다라는 생각을 일단 기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투자론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금융론에서는 4개, 한 문제가 줄어서 4개 출제가 되었고요. 개발론에서는 한 5개 정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감정평가론에서 역시 7개 출제가 되었어요. 그러면 작년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된 파트를 얘기해봐라 한다면 여기 감정평가론 하고요. 오히려 투자론이 아니라 원래는 투자론이었는데 정책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에서는요. 요 정책론도 추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달, 12월달에는 어떤 수업을 할 거냐면 아까 얘기해드렸던 수투감, 수요공급, 투자, 감정평가론에다가 정책론을 추가를 할 겁니다. 아직은 배우진 않았지만 정책이 뭔지 혹시 아나요? 정책. 정책이 뭐예요? 정책. 모르겠어요? 몰라도 돼.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정책이라 그래요.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거. 그걸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개입하는 것은 정책이 아니에요.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정책이거든요. 올해 우리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가 뭔지 아세요, 혹시?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가 뭐예요? 예? 맞아요. 오, 합격. 감았어. 나 방금 감았거든. 합격. 현재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전세 가격의 상승입니다. 전세 가격의 상승. 그러니까 임대차 3법이 통과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집주인들이 원래는 2년 계약이었는데 2+2에서
자기가 입주하지 않는다면 4년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4년치를 한꺼번에 올리는 거예요. 4년이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몇 개월 만에 몇 개월 만에 전세 가격이 한 몇 억씩, 1, 2억이 아니고 3, 4억씩, 심지어 심한 데는 5, 6억씩 몇 개월 만에 가격이 상승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또 정부가 가만히 넉넉히 볼 수는 없으니까 시장에 개입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내일 모레쯤에 그 정부가 또 부동산 정책을 쏟아낼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은 이번 이제 시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치르시는 내년 시험에서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정책론이 문항이 7개 나온다면 7개 중에 몇 개를 맞출 수가 있게 문제를 보통 출제를 하냐면 6개 정도? 그러니까 한두 개 빼고는 다 맞출 수 있게 문제를 출제합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3년 연속 출제되고 있는 게 뭐냐면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을 찾아봐라. 현재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지 않은 부동산 정책을 찾아봐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론 파트를 이번 여러분들 과정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드립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수투감 중요하다 그랬죠. 예. 그 다음에 정책론 중요하다 그랬죠. 8개 편 중에서. 그리고 꼭 하나 추가하셔야 될 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1편에 나와 있는 부동산학 총론입니다. 총론은 3문제밖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총론을 공부하는 이유, 별까지는 아니지만 총론을 공부하는 이유,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2가지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어떤 이유냐면 그 총론 같은 경우에서 뭐가 나오냐면 토지 관련 용어들, 부동산 관련 용어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총론에서 어떤 용어들이 나오냐면 토지에 오늘 배울 겁니다. 물리적 공급이 어떻고 경제적 공급이 어떻고 부동성, 영속성, 부증성, 개별성이 뭔지 그다음에 주택에서 단독주택에는 어떤 게 있고 공동주택에는 어떤 게 있는지 공동주택 중에서는 아파트는 뭐고 연립은 뭐고 다세대주택은 뭔지 도시형 생활주택은 뭔지 준주택이 뭔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택지, 필지, 후보지, 이행지 나지, 건부지 이런 얘기를 막 할 거고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을 막 설명을 드릴 겁니다. 물론 문항수는 3문제밖에 출제되지 않는데 제가 저 뒤에 가시면 이제 감정평가론 수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감정평가론 수업에서는 혹시 1편의 총론론 수업을 안 들으시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방법은 공시지가 기준법이거든요. 그냥 들어놓으세요 일단. 건물을 감정평가하는 방법은 원가법이에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이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일괄평가를 해요. 이걸 복합부동산이라고 하거든요. 복합부동산은 감정평가할 때 거래사례 비교법을 써요. 근데 복합부동산이란 용어 정리를 어디서 하냐면 여기서 합니다. 여기서. 총론에서. 그래서 제가 총론 수업을 할 때는 요 용어들을 싹 소개를 해드리고 나중에 뒤로 가서 2편부터 8편까지 가서는 그런 얘기를 안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총론 수업에서 열심히 이론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용어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총론 수업 할 때 준부동산이란 걸 강의를 하거든요. 준부동산. 준부동산이 뭐냐면 원래는 부동산이 아니에요. 근데 등기나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것들을 준부동산이라 그래요. 그 준부동산은 부동산 아닌데 부동산처럼 취급해줘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공장재단, 광업재단, 업권, 임목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나중에 어떤 얘기를 드릴 거냐면 감정평가론에 가서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법을 쓰고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는 원가법을 쓰고 자동차를 감정평가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쓰고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을 감정평가할 때는 원가법을 쓰고 광업재단이나 공장재단을 감정평가할 때는 수익환원법을 씁니다라는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되면 이제 이게 궁금한 거지. 감정평가 앞에 생략되어 있는 말이 뭔지 아세요? 감정평가 앞에 생략되어 있는 말은 부동산 감정평가예요. 부동산 감정평가. 그러면 부동산 감정평가를 할 때는 부동산만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이런 것들은 부동산이 아니지 않느냐는 거지. 근데 이런 것들을 왜 감정평가하느냐?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짜잔하고 그건 준부동산이라서 그런 거 아닌가 하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요 공급 이론에 가면 뭐 수요 곡선도 있고 공급 곡선도 있거든요. 공급 곡선이 원래는 우상향하는데 물리적 공급 곡선은 수직이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물리적 공급 곡선 수직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물리적 공급이라는 얘기를 제가 2편에서 안 해드릴 거예요. 1편에서 다 할 거거든. 토지 공급은 물리적 공급과 경제적 공급으로 나뉘는데 물리적 공급은 부증성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집중해서 수업을 들어주셔야 될 게 오늘 집중해서 수업을 들으시면 부동산 관련 용어들이 한 70% 정도는 대부분 해결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항수는 3문항으로 작지만 3문제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파트가 총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총론이 중요한 이유 두 번째. 문항수는 3문제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딱 들어가시면요. 1차와 2차를 하루에 치는 건 아시죠? 9시 30분부터 1차 시험을 치고
100분 정도 시험을 치고 1시간 한 40분 정도 쉬었다가 2차 시험 치고 2-2 시험 치고 이렇게 해서 한 4시 20분까지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딱 처음에 받으시는 시험지가 1차 시험지란 말이에요. 그죠? 1차 시험지를 딱 받으셔서 표지를 시험장에 가시면 표지가 있어요. 표지가. 표지를 딱 넘기면 앞면에 나오는 대부분의 파트가 부동산학 총론 파트입니다. 그래서 총론 잘하시는 분들은 첫인상이라고 할까요? 첫인상. 첫인상이 상당히 산뜻하게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앞면을 거의 다 맞고 출발하는 거지. 근데 총론을 못 하시는 분들은요. 앞면에 나와 있는 한 대여섯 문제 나와요. 앞면에. 딱 표지를 딱 넘겼을 때. 총론 잘 못하시는 분들은 그걸 틀리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일진이 좀 사나운 거지. 그날 하루 일진. 그죠? 사람이 그렇대요. 사람이 이제 처음 그 사람을 만나고 첫인상에서 벌써 한 70% 이상을 머리 내에서 기억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인상이 좋았던 사람들은 나중에 뭐 실수를 좀 해도 약간 용서도 되고 하는데 첫인상이 좀 나빴던 사람들은 그걸 이렇게 회복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시험 전체의 첫인상을 저하는 파트가 부동산학 총론이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총론까지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학 개론 이제 우리 11월달 기초과정에서는요. 순서를 어떻게 할 거냐면 총론 수업을 제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수요공급 수업하고 정책론하고 투자론하고 감정평가론하고 이렇게 6주를 보내게 될 겁니다. 오늘 저기 그 강의 기획서도 제가 말씀 나눠드렸으니까 그 강의 기획서대로 수업을 진행할 거다 하는 생각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목차 세부 목차를 좀 봐야 됩니다. 이거 저기 오늘 받으신 오리엔테이션 자료에 세부 목차가 있을 텐데요. 요거는 제가 요약집에도 항상 넣는 자료입니다. 근데 요 미리 제가 보시라고 나눠드렸으니까 요 세부 목차를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칠판 한번 볼까요?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자, 1편이 부동산학 총론인데 문항수 한번 확인해 보죠. 몇 문제? 세 문제. 세 문제. 좋아요. 그리고 난이도는 높아 낮아? 낮고 중요도도 낮아요. 계산 문제 따위는 없고요. 단순 암기를 해도 됩니다. 수험 후반부에 집중 공략하셔도 되는 그런 파트가 부동산학 총론인데 여기 잘 보면 별 1개짜리가 있고 별 2개짜리가 있고 별이 없는 것들이 있어요. 별이 없는 것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오늘 복습을 하실 때는요. 뭐를 위주로 복습을 하셔야 되냐면 별이 많은 거 위주로 복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1월달 수업은요. 여기서 별이 없는 거는 과감하게 뺄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학을 공부하지는 않을 겁니다. 시험에 안 나오거든. 그다음에 정착물. 됐어요. 6번에 부동산의 속성, 소유권의 범위와 개발권 양도제도 DDR 이런 거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11월달에는 별이 하나 있거나 2개 있는 건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일 많이 쳐드리는 별이 2개예요. 그럼 결국 지금 보고 계시는 토지 용어나 부동산업, 주택의 분류는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부동산의 특성도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복습을 하실 때는요. 별이 많은 걸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공부하셔야 되는 시간이 남는다면 부동산의 개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치러졌던 31회 시험에서는요. 총론에서 3문제가 나왔는데 토지 용어에서 하나 나왔어요. 토지 용어. 포락지 나왔어요. 그다음에 부동산업 관련 서비스업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부동산의 특성. 부동산의 특성도 이게 제가 찍어준 게 그대로 나왔어요. 이게 부동성, 영속성, 부증성, 개별성. 딱 4개만 공부하라 그랬거든. 딱 4개. 4개가 나왔어요. 아니 우리 시험에 오지선다인데 어떻게 4개가 나올 수가 있느냐. 여러분들 3개로도 오지선다를 만들 수가 있고요. 4개로 오지선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중 가장 틀린 것을 찾아라 하고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주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최근에 상당히 많이 추가된 문제 형태가 뭐냐면 박스 안에다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하고 4개를 넣어놔요. 그럼 다음 설명을 막 하는 거지. 부동성은, 영속성은, 부증성은, 개별성은 이렇게 설명을 막 해놓고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을 모두 골라봐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기역 실제로 나오는 형태입니다. 2번은 기역, 니은 3번은 기역, 니은, 디귿 4번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5번은 기역, 니은, 리을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4개를 물어서 오지선다로 맞추는 거죠.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 공부하지 말라고 했는데 굳이 공부를 하신 분들은 헛수고한 거죠. 헛수고한 거지.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렇게 별이 많은 거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랑 저랑 얘기 좀 한번 해봐요. 2편이 부동산 경제론입니다. 한 5문제 정도 나오고 난이도도 높고 계산 문제도 다수 출제가 돼요. 중요해요. 수용급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고요. 수험 초반부터 공략해야 되는데 그럼 대답 한번 해보죠.
수요 공급 이론에선 경제론에서는 뭐를 공부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얘기해 봐요. 시작. 수요의 변화 요인. 그다음 뭐 균형. 그다음 뭐 탄력성. 시간이 남으면 수요량의 변화와 수의 변화. 시간이 조금 더 있어. 그러면 뭐 경기 변동과 거미집 이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참고로 1번에 보면 유량과 재량이라는 파트가 나오죠. 유량과 재량은 별이 없죠. 그럼 요거는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 특히 여러분들 유량과 재량은 시험에 매년 출제되는 파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해 나오고 나면 한 2, 3년 정도 쳤다가 힘으로 응축했다가 또 한 해 나오고 이런 파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량과 재량이 이번 시험에 떴어요. 이번 시험에 떴기 때문에 당분간 시험에서 볼 일은 잘 없다라는 생각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결국 별이 많은 거 위주로 공부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시장론은 이번 과정에서 안 한다 그랬으니까 시장론은 건너뛰고 4편의 부동산 정책론. 자, 대답 한번 해보시죠. 부동산 정책론에서는 뭐 위주로 공부하셔야 될 것 같아요? 토지 정책 수단 요거랑 그다음 뭐야? 임대주택 정책 요거 공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5편 수업한다 그랬으니까 투자론에서는 뭘 위주로 공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작. 화폐 시간가치 계산과 뭐 현금 수지의 측정과 뭐요?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요거 공부하실 겁니다. 금융론 개발론은 이번 과정에서 건너뛴다고 했으니까 8편 감정평가론에서는 뭘 위주로 공부하셔야 되냐면 감정평가의 3방식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입 방식 역시 계산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요 세 개 파트에서 무게 중심을 두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학 개론에서 이제 어떤 부분을 여러분들이 공략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요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통해서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 특히 첫 번째 페이지가 목차와 세부 목차가 나와 있으니까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주로 공부하시는 메인 책상에다가 어떻게 붙여놓으시든지 하셔가지고요. 개론 공부하실 때는 요 부분을 좀 잘 정리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제가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우리 수험생들이 좀 약간 모순되는 행동을 많이 하거든요. 모순되는 행동. 어떤 모순되는 행동을 많이 하냐면 학원에 나오신 이유나 동영상으로 수업을 들으시는 이유를 물어보면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학원에 왔대. 아니면 동영상으로 공부를 한대. 혼자 독학을 하려고 하니까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겠고 범위가 너무 넓어지고 공부해야 될 양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학원에 왔다고들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근데 실상 이제 공부를 마지막에 이제 하다 보면요. 저렇게 공부하면 안 되는데 싶을 정도로 범위를 너무 넓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초심은 범위를 줄이기 위해서 왔는데 나중에 범위를 막 넓혀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요. 60점 맞으면 되는 자격시험에서는 그렇게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11월 달, 12월 달에는 제가 별 2개짜리 혹은 별 1개짜리 위주로 수업을 할 건데 그렇게 하면 단점은 있어요. 연결이 좀 안 돼, 연결이. 그러다 보니까 약간 앞에 내용, 좀 사전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 생략이 되고 내용 정리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연결은 일단 뼈대를 좀 갖추고요. 1월 달, 3월 달 수업에서 하셔도 충분히 해나갈 수가 있으니까 혹시 지금은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더라도 제가 수업하는 거 열심히 따라오시고 문제 풀자 그러면 같이 문제 푸시고 그렇게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단군의 자손이에요. 단군의 자손. 당군신화 아시죠? 당군신화. 호랑이랑 곰이 이제 뭐 동굴 같은 데서 쑥과 마늘을 먹고 100일을 견뎌야 되는데 호랑이는 어떻게 됐어요? 쑥과 마늘을 먹다가 중간에 뛰쳐나오죠. 사람이 됐어요? 못 됐어요? 못 됐죠. 근데 곰은 이렇게 끝까지 참고 쑥과 마늘을 먹어가지고 결국에는 사람이 됐죠. 여러분들 우리도 지금 이 과정이 좀 힘들 수는 있겠지만 참고 견디셔서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나는 사람이 못 되는 사람들 보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내년 이맘때는 다 공인중개사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1년 동안 우리가 수업을 진행할 건데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수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또 계속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 3쪽입니다. 3쪽. 1년 커리큘럼은 이렇습니다. 1년 커리큘럼. 1년 커리큘럼은 요게 잘못 나왔네. 지금 이거 받으신 거 맞죠? 요거 잘못 나왔네. 예. 그럼 요거는 요거 보지 말고요. 지금 요로 한번 따라 보시죠.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이제 교재가 좀 내용이 좀 바뀐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한번 가볼게요. 비슷하니까. 11월, 12월이 한 과정. 그 다음에 1월, 2월이 한 과정. 그 다음에 3, 4, 5, 6, 7, 8, 9, 10.
이렇게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으냐면요. 요까지 6개월씩 끊을 거예요. 6개월씩 끊어서 앞에 요 세 과정이 이론 과정이고요. 두 번째 요 세 과정이 문제풀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시면 좋으냐면 이론 6개월에 문제풀이 6개월로 수업을 한다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11월 달, 12월 달에는 기초 이론 과정이고요. 1, 2월 달에는 기본 이론 과정이고요. 3, 4월 달에는 요약 이론 과정입니다. 5, 6월 달에 기출 문제를 풀고 7, 8월 달에 예상 문제를 풀고 마지막에 9월 달, 10월 달에는 파이널 총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1년 동안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면 이론 6개월에 문제 6개월로 진행을 할 건데 자, 실방께서 보십니다. 11월 달, 12월 달에는 기본서, 아직 기본서가 좀 안 나왔는데 기본서로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1월 달, 2월 달에 기본서로 수업을 한 번 더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기본서로 수업을 총 몇 달 진행하냐면 4개월 진행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3, 4월 달 요약 이론에서는 요약집으로 수업을 진행하는데 요약집으로 2달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이번에 새로 생긴 상품인데 원래는 요약 이후에 기출문제풀이를 특강으로 뺐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업 듣고 오후에 남아서 기출문제를 따로 수업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정규 과정에서 기출문제를 넣습니다. 기출문제라는 건 여러분들 1차에서는요. 55점에서 60점으로 가는 가장 빠른 과정이 기출문제예요. 55점에서 60점을 확보하는 가장 빠른 과정. 2차 과목 중에서는 과목에 따라서 기출문제만 봐도 7, 80점 가까이 맞을 수 있는 과목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초 체력을 기르는데 기출문제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기출문제집을 가지고 5, 6월 달에 벌써 이제 기출문제를 풀이를 할 거고요. 기출문제만 풀면 단점이에요. 50점에서 60점 사이의 점수는 잘 만들어지는데 60점 이상의 점수가 잘 안 만들어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응용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A라는 게 시험에 A라고만 나오면 이게 같다는 걸 아는데 우리가 A라고 배웠는데 시험에서 약간 형태가 뒤틀려서 A-로 출제가 돼요. 그럼 이게 같다는 걸, 같은 말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 수험생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꼭 반드시 해결해야 될 과정이 7, 8월 달에 예상문제풀이 과정입니다. 예상문제풀이 과정.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집이 따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로 기초체력을 만들고 예상문제집으로 응용력을 기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체 교재가 있습니다. 따로. 교수 자체 교재로 총정리, 백선, 이론 특강 이런 것들을 가지고 동형 모의고사를 가지고 이론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 수업은 이론 6개월에 문제 6개월 과정이다. 이론 6개월은 기본서로 넉 달을 보내고 요약집으로 한번 요약을 할 거다. 문제풀이는 기출을 먼저 풀고 예상 문제를 풀고 파이널 총정리를 들어갈 거다 하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예. 두 번째, 공부 모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건너뛰고 공부 모형. 자, 공부 모형은 이렇게 마른 모형의 공부 모형이 있고요. 피라미드형의 공부 모형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라미드형 공부 방법이 뭐냐면요.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를 했어요. 이제 요게 11월 달이라고 치고 요게 이제 내년 10월 달이라고 쳐요. 수험 초반부고 수험 후반부라고 쳐요. 그럼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하고 난 다음에 심화적인 내용을 공부를 합니다. 조금 더 심화적인 내용. 자, 심화적인 내용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심화적인 내용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어려운 걸 맞추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건 맞추면 안 됩니다. 어려운 건 틀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제위원회 의도를 거스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 거스르려고 하니까 부작용이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는 난이도 하와 중만 맞춰서 합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위를 한번 넓히는 이유는 난이도를 조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아까 별 2개 띄웠던 것도 있지 않습니까? 걔를 어렵게 내는 방법이에요. 조금 쉽게 낼 수도 있는데 걔를 굳이 문제를 어렵게 내는 방법이 첫 번째 난이도 조정 방법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게 좋아요. 난이도를 조정하는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요. 책 저기 구석탱이에 있는 내용을 내는 방법입니다. 책 저기 구석탱이에 있는 내용을 내면 우리가 그 내용을 많이 다루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틀리는 경우가 있거든.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니고. 그래서 한 번쯤은 꼭 심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심화 과정을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심화 과정은 어렵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책 구석구성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그래도 한 번쯤은 살펴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가 중요한데 이걸 갖다 계속 심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속 심화. 죽을 때까지 막 계속 심화하는 거죠. 이런 공부 방법은 필패하는 공부입니다. 특히 60점 맞으면 되는 자격시험에서는요. 범위를 계속 넓혀서는 안 된다는 거. 이게 여러분들 꼭 좀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공부할 마음의 준비는 돼 있는데 실제로 학습량이 적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요. 어떤 교재를 가지고 공부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조금 찔끔 봤다가 이것도 조금 찔끔 봤다가 이것도 좀 찔끔 봤다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엔 어떤 일이 발생을 해버리냐면 교재 한 권을 오롯이 다 못 보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하셨다면 심화하시고요. 한번 줄여주셔야 돼요. 이게 응용 과정이거든요. 이 과정에서 실력 향상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넓혔던 범위를 한번 좁히는 과정.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기본서가 보통 한 6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600페이지. 요약집은 한 200페이지. 질문 드릴게요. 질문. 저기 excuse me? 기본서 600페이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요약집 200페이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퍼펙트.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본서를 봐야 돼, 요약집을 봐야 돼. 이거 고민하면 안 돼. 무조건 요약집 봐야지. 기본서를 보면 안 되지. 그런데 요약집을 먼저 보면 요약집에 봐져 안 봐져? 안 봐진다니까. 뭔 말인지 한 개도 모른다니까. 요약집을 보기 위해서 기본서를 보는 거예요. 사전 작업으로 기초 체력을 만들기 위해서. 방금 제가 요약집 200페이지라 그랬어요. 나중에 가면 뭐 특강 자료들이 나오거든요. 뭐 일일 특강, 뭐 이론 특강, 백선 이런 게 나와요. 이론 특강도 한 100페이지 정도 되고요. 백선도 한 1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때는 이제 요약집이 나오고 이론 특강 교재가 나오면 이론 특강 교재를 보셔야 돼요. 요약집을 그때는 보시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이론 특강 교재를 처음부터 볼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요약집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자료를 마지막에는 줄여가야 되는 겁니다. 기본서를 보면 안 되고 요약집을 봐야 되고 요약집을 보면 안 되고 이론 특강 교재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이론 특강 교재를 보기 위해서 요약집을 보는 거고 이 요약집을 보기 위해서 기본서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재를 갖다 나중에 다 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단권화된 교재가 나중에 마지막에는 하나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계속 범위를 넓히시면 안 되고 넓혔던 범위를 좁히는 과정에서 실력 향상이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갑니다. 자, 우리 부동산학 개론에서 중요 부분이 있거든요. 중요 부분. 중요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목차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릴게요. 1편 총론, 2편 경제론, 경제론 안에 주요 공급이 있어요. 3편이 이제 시장, 4편이 정책, 5편이 투자, 6편이 금융, 7편이 개발, 8편이 감정평가론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 부동산학 개론에서 가장 중요한 3개 파트를 골라봐라 그러면 뭐니 해도 수투감입니다. 수투감. 수요공급, 투자, 감정평가. 앞으로 제 입에서 수투감 나오면 수요공급, 투자, 감정평가론을 얘기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최근에 중요해진 파트가 하나 있다 그랬죠. 최근에 중요해진 파트가 그렇지. 정책론이란 파트입니다. 정책론이란 파트. 정책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건데 벌써 정부에서 이제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서 2번, 23번 이런 대책들을 쏟아냈습니다. 그죠? 정책들이 지금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평균 문항수를 말씀드리면 여기 한 5개 나오고요. 여기 한 8개 나오고 여기 한 7개 나오고 여기 한 5개 뭐 5개만 잡아도 벌써 40문제 중에서 25문제가 나와버립니다. 원래는 4개 파트니까 4개 파트니까 문항수가 몇 개 나와야 되냐면 뭐 58에 40이니까 54, 20개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 출제 비중이 상당히 좀 높고 25개 정도가 되니까 두 번째 요거 4개 파트를 중요 부분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변별력이 높아요. 변별력. 변별력이라는 것은요. 공부를 한 자와 하지 않은 자를 구분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설명 좀 들어보실래요? 부동산 개발이라는 파트가 있거든요. 개발이라는 파트는 한 5문제 정도 나와요. 5문제 정도.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5개 중에 보통 몇 개 맞추냐면 한 서너 개 맞춰요. 서너 개. 5개 중에 서너 개. 다는 못 맞춰. 다는. 뭐 맞출 필요도 없고 60점 시험면 돼요. 근데 공부를 별로 안 한 사람들은 5개 중에 몇 개를 맞추냐면 2-3개를 맞춰요. 2-3개를. 그러면 공부를 한 자와 하지 않은 자 사이에 큰 차이가 없어요. 1-2개밖에 차이가 안 나. 결국 부동산 개발이라는 파트는 따로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수업 시간에 들은 풍월로도 문제를 맞추는데 크게 지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초반부터 열심히 공부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감정평가론 한번 해볼까요? 감정평가론. 수투감의 감정평가론. 감정평가론이 한 7개 정도 나오거든요.
공부를 한 사람은 몇 개 맞추냐면 한 5개 맞춰야 돼, 6개. 올해는 감정평가론에서 한 6개는 맞추셨어야 돼요. 감정평가론은 한 개 빼고 다 맞추시거나 감정평가론을 7개 다 맞추시거나 6개 정도로 맞추셨어야 돼요. 근데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요. 한두 개밖에 못 맞춰요. 한두 개밖에. 그럼 여기서 몇 개 차이가 나버리냐면 벌써 아까는 한두 개 차이가 났는데 한 4개 차이가 나버리는 겁니다. 4개 차이가. 결국 감정평가론은 공부를 별로 안 한 사람들은 한두 개밖에 못 맞추고 하신 분들은 거의 한 5개까지 맞추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변별력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공부를 내가 열심히 했고 그 효과를 보고 싶다면요. 일단 초반부에는 수투감의 정책론 위주로 공부를 해주셔야지 변별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변별력 있는 파트를 좀 잘 잡아 놓으시면요. 어떤 점이 좋냐면 그 초반부터 점수 그 확보가 용이합니다. 특히 그 동차 준비하시는 분들, 1, 2차를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 손 들어봐요. 1, 2차를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 1, 2차를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시험이 1년 남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년 남았어요. 그런데 1년 남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1차 과목은 한 4월 말쯤 모의고사에서 한 55점까지 만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초반부터 점수에 신경 쓰셔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11월 달은 다 갖다 치고 12, 1, 2, 3, 4 시험 5개월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점수를 초반에 못 만드시면요.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4월 달, 5월 달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가장 쉬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2차를 포기해버립니다. 2차를 포기해버립니다. 지금은 동차를 준비하다가 나중에는 2차를 포기하고 1차로 전환해버립니다. 그리고 1차 점수가 5월달, 6월달 가도 잘 안 나오면요. 혹시 2차를 포기하지 않더라도 잠정 포기 상태야. 수업은 들어. 수업은 열심히 듣는데 포기 상태야. 1차만이라도 걸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자꾸 이제 이 공부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주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떠도는 거지. 떠도는 거. 마음을 못 잡는 거예요. 1차 점수가 빨리 나와야 됩니다. 빨리. 따라서 1차 점수를 빨리 내기 위해서는요. 부동산학 개론에서 수투감과 정책론을 초반부에 열심히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예. 그 다음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 계산 문제. 계산 문제가 여러분 저는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거든요. 저는 저기 13회 때 땄어요. 13회. 13회. 그러니까 2002년도에 딴 거지. 11을 더하고 빼면 되니까. 빼고 더하고 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보다 올해 시험이 32회 시험이니까 여러분들보다 19년 선배예요. 19년 선배. 예를 갖추세요. 어? 여러분들 이렇게 19년 선배, 그냥 뭐 1, 2년 선배도 아니고 19년 선배. 똑바로 눈도 쳐다보면 안 돼. 근데 강의니까 쳐다보긴 해야지. 아무튼 19년 선배입니다. 제가 그 공인중개사 이렇게 시험 치고 할 때는요. 계산 문제가 한 4, 5개 이렇게밖에 안 났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계산이 정말 약하신 분들은 아예 다 포기해버렸어요. 그러고 들어가도 한 번로 쭉 계산 문제 만약 5개 나오면 한 번로 쭉 밀어도 한 개를 맞거든. 근데 공부해도 뭐 또 2, 3개밖에 안 맞거든. 그러니까 한 번로 쫙 밀어버리고 그냥 그 다른 이론 부분에 집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출제 경향의 계산 문제는요. 부동산학개론은 하단이 7개, 상단이 11개입니다. 계산 문제가 7개에서 11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최근 3개년 동안은 고정적으로 9개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치르시는 시험도 9개, 10개 나온다고 봐야 돼요. 9개가 10개. 그 계산 문제 10개 나온다고 칩시다. 10개 나온다고 쳤을 때 우리 수험생들 중에서 여기서 어떤 수험생들이 계시냐면 계산을 정말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상상도 못할 정도로 못해요. 막 타의 추정을 불허할 만큼 계산을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다른 능력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능력이 있거든요. 계산 못하는 사람들 나중에 중개업 저 실무 나가서 막 날라다니는 사람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저도 강의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것만 못하지 다른 것까지 못하더라고. 물론 다른 것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일단 계산 못하는 사람 분명히 다른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계산을 완전히 포기하고 심장이 들어간다.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게. 그래서 계산 문제는 일단 목표 점수 알려드립니다. 절반. 4, 5개만 맞추는 것으로 목표를 잡으시고요. 이 계산 문제 4, 5개 맞추는 것은요. 수학적 사고를 가지고 맞추는 게 아니고 지금 철저하게 여러분들 기계적인 학습입니다. 기계적인 학습. 그러니까 우리 그 조건 반사를 하는 거예요. 조건 반사. 계산 문제가 탁 나왔을 때
이 계산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들이 있어요. 이렇게 탁탁탁 계산기 두드리면서 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 방법들을 공식을 갖다가 머릿속에 그대로 기계적으로 연습해 놓고요. 그렇게 풀 수 있는 문제가 4-5개 반드시 나옵니다. 예컨대 올해 시험도 계산 문제가 만만치는 않았거든요. 근데 뭐 LTV, DTI, 기존 대출 얼마 있고 추가 대출이 가능한 금액 구하라 하는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감정평가론에서 이제 원가법, 그다음에 거래 사례 비교법, 뭐 그다음에 뭐 균형 가격 구하고 균형량 구하고 요런 계산 문제. 그다음에 뭐 그 한 4-5개 정도까지는요. 아주 쉽게 문제를 맞출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의 계산 문제까지도 여러분들이 맞추시면, 그러면 자, 여러분들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계산 문제는 제가 4-5개 맞추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수험생들 중에서는 또 수학쌤 계실 수 있어요. 수학쌤. 아니면 공대 수학 하신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경영학과, 경제학과 출신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분들은 10개 중에서 7개, 8개까지 맞출 수 있지. 7개, 8개를 맞추면 될까 안 될까를 한번 고민해 봅시다. 질문 드립니다. 7개, 8개를 맞추면 될까 안 될까요? 그러니까 맞추면 좋은가야? 맞추면 절대로 안 되는 거야. 맞추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절대로 안 돼. 네이버.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7개, 8개 맞추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는 이유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가실 때 9시 30분에 시험이 시작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저한테 개론 배우시고 최대쌤한테 민법 배우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개론과 민법은 다른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냐면 개론은 저한테 배우고 민법은 최대쌤한테 배우시니까. 실제로 시험장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1번부터 40번까지가 부동산학 개론이고 1번부터 40번까지가 민법이고가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 1번부터 40번까지가 부동산학 개론이고 41번부터 80번까지가 민법이고 이 1번부터 80번까지를 한 번에 묶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1차 과목이라 그래요. 그러면 부동산학 개론과 민법은 태초에 무슨 과목이냐면 한 과목인 거야. 한 과목이라는 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점수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뭔 말인지 모르구나, 이걸 갖다가. 우와. 개론과 민법은 점수를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개론 65점 맞고 민법 55점 맞으면 합격, 불합격? 합격. 5점 남는 거 줄 수 있다. 근데 1차에서 2차로 줄 수는 없는 거지. 두 개는 한 과목이라니까? 그러면 시간도 땡겨 쓰고, 나눠 쓰고, 아껴 쓰고, 받아 쓰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니까 개론을 갖다가 40분 주고, 민법에 60분 주고, 개론에 45분 쓰고, 민법에 55분 쓰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민법이라는 과목의 특성이 지문을 해석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절대로 1분 한 문제 풀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 수험생들은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개론에 40분, 민법에 60분. 아니면 개론에 45분, 민법에 55분을 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럼 결국 1분에 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특정 계산 문제는요. 의도가 다분합니다. 전문가인 제가 풀어도 1분이 넘어. 나는 밥만 먹으면 부동산학 개론만 보는 사람인데 내가 푸는데 1분이 넘어. 심지어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데 심지어 선생들이 못 푸는 문제도 있어요. 문제에 따라서는. 물론 나는 풀지. 나는 푸는데 예. 나 말고 다른 개론 선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개론 선생들이 못 풀어서 막 나한테 묻고 그럼 내가 이걸 막 알려주고 막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지. 물론 나는 다 풀지. 그거는 뭐 오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우리 수험생들이 시험장에서 아무리 수학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시험에서 상당히 응용해버리고 시간 많이 걸리게 만들어서 해버리게 되면요. 그 문제 10개 중에서 나는 계산 문제에서 점수를 따야 돼 하면서 7개, 8개를 맞추다가는요. 여기 시간 할애를 너무 많이 해버려가지고 민법에서 시간이 부족한 경우. 그래서 민법에서 심지어 뭐 10문제씩 15문제씩 그냥 생으로 찍고 나오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는 태초에 절반만 기계적으로 연습해서 맞추는 겁니다. 더 큰 욕심을 부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욕심이 생겨요, 이게. 또 자기 내면에 있던 계산 능력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면서 계산을 열심히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지향해 주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지향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는 절반만 맞추시는 건데 맞추실 때 유의할 점은 계산기 준비하십니다. 계산기를 어디서 사냐면 다이소에서 삽니다. 여러분 우리 학원 나가시면요. 학원을 등지고 보면 왼쪽이 전철역이고 오른쪽이 그 맥도날드 쪽이거든요. 맥도날드 쪽으로 한 200m 정도, 150m 정도 가시면 다이소 나옵니다. 다이소에 가서 3,000원짜리 계산기나 5,000원짜리 계산기 구입하시면 됩니다. 샘플 보여드립니다. 샘플. 요게 3,000원짜리 계산기예요. 아, 훌륭해요. 퀄리티가 상당히 좋아요. 계산기 훌륭하니까 3,000원짜리라고 나쁘고 5,000원짜리라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뭐 2,000원짜리 계산기는 조금 그래요. 조금 그래. 적어도 계산기를 누를 때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0 2개짜리가 있는지 1억 누르는데 0 1개밖에 없으면 0 누르는데 시간 많이 걸리거든. 그리고 여기 GT라고 혹시 아세요? GT?
GT가 뭐냐면 그랜드 토탈입니다. 그랜드 토탈. 그러니까 전체 합계. 전체 합계를 그랜드 토탈 GT라고 합니다. GT가 있는지 이거 확인해야 되는데 다이소 계산기는 다 있어요. 3,000짜리 계산기, 5,000원짜리 계산기. 그래서 혹시 계산기를 가지고 계신다 하더라도 다이소에 가서 계산기 한번 준비를 해보세요. 알겠죠? 이쯤 되면 진짜 이쯤 되면 다이소는 나한테 100만 원짜리 상품권 하나 보내야 돼. 다이소 듣고 있나? 다이소 씨, 내가 지금 다이소 계산기 얼마나 팔아주고 있는데 아무튼 나는 다이소에 앞 광고도 없고 뒷 광고도 없음을 미리 알려드리고요. 연락이 안 오네. 아무튼 다이소에서 3,000원짜리나 5,000원짜리 계산기를 준비하셔가지고 오시면요. 이게 나중에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자, 일단 잠깐 와보실래요? 나중에 뭐 이렇게 30% 나오고요. 20% 나오고 50% 나와요. 그리고 6%, 9%, 13%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요걸 갖다가 곱해서 더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곱해서 더해야 될 일. 이거 어떻게 곱하냐면요. 30% 곱하기 6% 이렇게 하잖아요. 나중에 다 알려드립니다. 30 곱하기 6% 합니다. 프로는 마지막에 한 번만 때립니다. 30 곱하기 6%. 그 다음에 20 곱하기 9%. 그 다음에 50 곱하기 13%한 다음에 GT 눌러요. GT를 딱 누르면 자동으로 요거 3개가 더해져서 답이 딱 튀어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 구하고 쓰고 요거 구하고 쓰고 요거 구하고 쓰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 숫자 요 숫자 요 숫자 찍어서 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 곱하기 이거 이거 곱하기 이거 GT 이렇게 누르면 답이 바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요걸 계산을 통일하기 위해서니까 여러분들 뭐 1년 공부하는 건데 3,000원 5,000원 투자는 아까운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죠? 예, 그러니까 투자를 해주시고 집에 계산기가 있더라도 계산기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 특히 그 어떤 계산기는 절대로 안 되냐면 그 카시오 계산기는 안 됩니다. 카시오 계산기는 제가 계산하는 거를 잘 못 따라오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카시오가 계산기로 유명한 회사인데 이게 우리가 쓸 수 있는 형태의 그 어떤 셈은 잘 못하는 경향이 있어서 일단 다이소에서 계산기로 통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산 문제는 기계적으로 학습해서 4-5문제 맞추게 해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일반론적인 얘기입니다. 일반론적인 얘기. 뭐 요거는 뭐 다른 쌤들도 많이 잔소리처럼 하실 테니까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저희도 이제 한 달 쉬었어요. 한 달 쉬어서 놀았어요. 그래서 뭐 전주 한옥마을도 갔다 오고 여수 밤바다도 보고 신나게 놀았어. 신나게 놀고 이제 지난주 일요일 날 이제 그 월요일부터 강의니까 지난주 일요일 날 와이프랑 영화 한 프로 봤어요. 이제 마지막 이거 이제 또 내년 시즌 달려야 되니까 영화 한 프로 보자. 영화를 한 프로 봤거든요. 그 와이프가 영화를 2시간짜리 영화를 봤는데 나오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화 보고 나오면서 결말이 왜 이렇게 된 거야? 그러더라고.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이 있었어? 그러더라고.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못 봤어? 그러니까 못 봤대. 집중을 안 한 거지. 집중을. 영화에 집중 못 한 거야. 영화는 2시간인데 놓치는 장면이 있죠. 2시간인데. 우리 수업은 4시간이거든요. 중간에 놓치는 장면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근데 영화는 놓쳐도 돼. 영화 놓치면 옆 사람이 얘기해 주거나 아니면 그 영화 결말 치면요. 영화 전문가들이 결말을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해줍니다. 내가 못 본 것들, 내가 못 느꼈던 것들도 영화 전문가들이 리뷰를 갖다가 정말 잘해줍니다. 막 블로그 같은 데다가. 그러니까 영화는 그렇게 놓쳐도 돼요. 근데 이걸 갖다가 시험에 적용해 볼까요? 시험에. 자, 10월 30일 날 시험 치고 1교시가 마쳤어요. 1교시가 마쳤는데 누가 그래요? 3번의 정답이 이거 뭐지? 2번이잖아. 그 옆에 얘기하는 거지. 왜 2번이지 이게? 수업 시간에 개론생 얘기했던 거잖아. 강조했던 거잖아. 이거 중자감 이거 국자감 아니죠. 중자감 맞습니다 했던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 게 있었어? 이건 절단 나는 거예요. 이건 절단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는 한 장면을 놓쳐도 관계는 없는데 수업은 한 장면을 놓치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자 우리 이 바닥이 어떤 바닥인지 알려드릴게요. 이 더러운 바닥 잘 들어야 돼요. 이 바닥이 얼마나 더러운 바닥인지. 12월 2일 날 합격자 발표가 날 거예요. 12월 2일 날. 정확히 시험 치고 한 달 하루 정도 뒤에 한 달 하루나 이틀 정도 뒤에 합격자 발표가 나는데 합격자는요 60점만 넘으면 합격이에요. 60점 합격. 오케이. 59점 맞은 사람 불합격이에요. 자 보세요. 59점과 60점 사이에는 1점 차이가 나요. 그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실력 차이가 있겠습니까? 59점과 60점 운 좋으면 60점 맞는 거고 운 나쁘면 59점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바닥 60점 맞으면 100점으로 처리해줘요. 그러니까 60점 맞았다고 해서 이렇게 이상한 자격증을 주고 막 커트라인 자격증을 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자격증을 받아요. 근데 59점 맞은 사람들은요 빵점이 돼요. 불합격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들. 매년 떨어지시는 분들이 이게 공인중개사 시험을 못 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떨어질 때 화끈하게 떨어지지 않아요. 이게 한 30점씩 차이 나줘야 돼. 그러면 다시는 시도를 안 하거든. 나는 이거 안 맞구나. 근데 떨어질 때 거의 근방에서 떨어지게 문제를 내. 이게 내가 봤을 때 빅데이터를 돌리는 것 같아. 빅데이터를 돌려서 거의 근방, 못 끊게 거의 근방에서. 그러니까 결국 한두 개, 두세 개 싸움인데, 이 바닥이. 한두 개, 두세 개 싸움인데 집중을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왕 공부하시는 거. 저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정말 많이 좀 잘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중력을 좀 발휘해 주세요. 그래서 뭐 요거는 그냥 지금은 조치를 취하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간혹 수업 들으실 때 휴대폰을 이렇게 꺼내놓고 수업을 들으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그건 좀 제가 봤을 때는 집중에 방해되는 요소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도 계시냐면요. 수업을 들으실 때 투잡을 뛰나 봐. 주식도 하고 수업도 듣고 하는 분이 계세요. 여기. 와, 주식, 100주만 사고, 이렇게 또 수업도 듣고 이렇게 하면, 둘 다 개망한다? 둘 다? 그러니까, 수업의 집중력에 방해되는 요소를 여러분들이 최대한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공인중개사 시험처럼 강사 의존도가 높은 시험이 없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사실은 우리 수험생들의 첫 번째 일은 공부거든요. 근데 우리는 절대 학습량이 상당히 부족한 수험생들이에요. 어느 수험가를 가도요. 여러분들 우리 집 노량진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노량진에 새벽 4시 되면 사람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아요. 새벽 4시에. 왜 많아요? 줄 서요. 강의 앞자리 맡으려고. 그들은 첫 번째 직업이 수험생이기 때문에 앉아서도요. 복도에 앞자리 맡으려고 새벽 4시에 앉아서도요. 공부를 해요. 새벽 4시에. 4시에 뭐예요? Are you sleeping? 그러니까 우린 4시에 자는데 그들은 4시에 일어나서 공부를 한다니까요. 그들은 강의 듣고 혼자 되새김하면서 혼자 기억하면서 공부했던 게 시험에서 맞추고 당락을 잡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공인중개사 공부는요. 사실은 다 할 거 다 하고 남는 시간에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시간이 안 남으면 그날 오늘은 쉬지 뭐 이렇게. 1월 달부터 열심히 하지 뭐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다른 걸 다 하고 나서 남는 시간에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들은 걸로 시험장에서 문제 맞추고 못 맞추고 결정되는 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혼자 공부했던 것보다도 오히려. 그러니까 맞아 이거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했었지. 요거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그랬었지. 요거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그랬었지. 그 어떤 패턴으로 그 어떤 루틴으로 이렇게 문제를 맞추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수업에 최대한 집중해 주시고 수업 집중력에 방해되는 요소들은 최대한 제거해 주시기를 일단 간절히 바라봅니다. 집중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재밌습니다. 집중하면 재밌습니다. 근데 집중을 못하는 이유도 강사 문제도 있어요. 강사 문제도. 그러니까 저는 쌍방가실로 보거든요. 한 6대 4 정도로 봐요. 수험생 잘못 6, 강사 잘못 4. 아니 얼마나 강의 여기 없으면 딴짓 하겠냐는 거지. 그것도 강사 잘못도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오롯이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게끔 한번 노력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집중력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최대한 능동적으로 제거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집중하시면요. 투입 대비 효과가 상당히 커요. 그 간격이 처음에는 작겠지만요. 벌어지다 보면요.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집중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습관화 하셔야 됩니다. 주무시지 마시고. 수업 시간에 자는 사람, 이거 습관이에요. 자는 거 습관이에요. 학창시절을 생각해 볼래요? 학창시절에요. 맨날 자던 애들만 자요. 맨날 자던 애들만. 그리고 또 그 시간에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시간에. 제가 수업하다 보면 11시쯤에 자는 사람이 있거든. 자고 있어. 1시 반쯤 자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 뭐 자고 있어. 또 어김없어.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수업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정말 수업을 열심히 들어주셔야 됩니다. 수업에 열심히 들어주셔서 집중하시고요. 두 번째는 반복을 통한 숙달하셔야 됩니다. 반복을 통한 숙달.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무한 반복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가? 그렇다면 합격은 단훈 당상이다. 그러니까 지치지 마시고 무한 반복할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험장에 가서 답을 찾을 때는 어떻게 찾는지 아세요? 반복해서 숙달된 능력으로 찾습니다. 사실 머릿속에서 생각하다 사실 공인중개사 수험가에 이해를 통한 암기를 해야 되고 이런 얘기 많습니다. 저는 그 말도 다 틀린 말은 아닌데 저는 숙달된 걸로 문제를 푼다고 생각을 해요. 시험장 가서 이렇게 자 보자 이거 어떻게 되지 이렇게 생각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도 중요하고 암기도 중요하고 한데 시험장 가서는요 손이 먼저 움직여야 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 중에 타짜라는 영화 있는데 한 20번 봤어요. 20번. 타짜 1. 타짜 1이 진짜예요. 진또 100입니다. 타짜 2, 3 쓰레기야 쓰레기. 타짜 1이 좋아요.
그 타짜 1에 유명한 대사가 나옵니다. 마지막에 싸늘하다.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손이 먼저 움직이고 있어야 됩니다. 아니 내가 왜 이게 4번 체크하고 있지? 4번 체크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반복을 통한 숙달이거든요. 저는 육군 병장 제대했는데 제 주특기가 그 운전병이었어요. 운전병. 운전병이었는데 그래서 그 운전병은 이렇게 그 논산에서 훈련을 받고요. 따로 그 8주 운전 교육을 저는 8주 받았거든요. 운전 교육을 운전 교육만 8주를 더 받아요. 더 받고 이제 2년 동안 저는 2년 2개월 했었는데 그 자대 배치를 받거든요. 근데 이게 저도 운전을 하다가 군대 갔습니다만은 이게 사제 차량은 달라요. 일반 우리 사회 차량은 군용 차량 달라가지고 그때만 하더라도 구타가 있었으니까 운전 못한다고 막 이렇게 많이 맞았어요. 운전하고 있으면 옆에서 막 때려요. 이렇게 운전하고 있으면 막 때리면. 지금은 없어졌겠지만, 그래서 맞으면서 운전을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잘 안 돼요, 처음에는요. 처음에는 운전 잘 못하겠더라고. 뭐, 시동도 막 꺼먹고 막 그랬었다니까요. 잘 안 되더라고.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잘 되냐면요. 계속 운전을 하면 돼요. 나중에는 제가 운전을 정말 잘했거든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상병 달고 병장 달면 다 운전 잘하게 돼요. 반복을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반복을 통한 숙달은 상당히 무서운 힘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운전을 잘하는 방법은 운전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 공부를 잘하시는 방법은 공부를 많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반복을 많이 안 하시려고 그래요. 한 번 외웠잖아요. 근데 까먹었잖아요. 그럼 또 안 외우려고 그래요. 외워봐야 뭐해. 까먹는데 또 하고 안 외워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지쳐버리는 거죠. 지치고 그러니까 무한 반복할 마음의 준비만 돼 있다면 합격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반복을 통한 숙달 상당히 무서운 힘입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는 길에 카톡 프로필 상태 메시지를 무한 반복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가 물음표. 그렇다면 합격은 따놓은 당상이다. 느낌표로 바꿔놓으시기 바랍니다. 무한 반복할 마음의 준비는 여러분들을 합격시켜줍니다. 세 번째, 즐기자. 영어로 enjoy yourself. enjoy yourself. 올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합격자 모임이라는 걸 하거든요. 합격자 모임 가봤어요? 안 가봤겠지. 합격자 모임에 가면 합격자만 쫙 앉아 있어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불합격자가 단 한 명도 없어요. 합격자만 쫙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근데 그 합격자들이 한결같이 저한테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합격자들이 정말 이거는 팩트입니다. 팩트 체크하셔도 좋아요. 지금 지난 1년 동안 정말 진심으로 즐거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즐거웠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합격하시는 분들은요. 좀 즐겁게 공부해요. 즐겁게. 불합격하신 분들은 불합격자 모임은 따로 없어요. 따로 없는데 불합격자들은 이제 다음에 학원에 오면 있겠죠. 괜찮아. 1년 늦는 것 뿐이야. 괜찮아요. 그러니까 불합격자들이 이제 그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지난 1년간 너무 힘들었대요. 너무 힘들었고 앞으로 1년을 더 생각을 하니까 미쳐버릴 것 같아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진짜 여기는 뭐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더라고요. 저는 이게 거기서 이제 공통점을 좀 찾아보면 이왕 하는 공부, 이게 억지로 끌려 나오는 공부가 아니라면 만약에 자기가 선택해서 하는 공부라면 조금 즐겁게 공부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즐기면서 하는 사람들 표가 나와요. 이렇게 얼굴 보면 약간 얼굴에 지금은 마스크 껴서 잘 안 보이지만 얼굴에 약간 미소가 번집니다. 미소가 좀 번져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같은 한 몸인 거지, 한 몸. 강사하고 강의하는 사람하고 수험생이 한 몸이 된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합격할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 이렇게 좀 힘들어하고 막 이렇게 좀 짜증 섞여 있고 이런 분들은 학원에 올 때면 이렇게 발걸음도 이렇게 무겁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조금 합격하기가 힘들지 않나 싶어요. 즐기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몰라야 돼요. 제가 수업하다가 한 10분 쉬겠습니다. 그러면 아니, 벌써 1시간이 지났나?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제가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아쉬운 거야. 더 듣고 싶어, 막. 조금만 더 했으면 좋겠어. 막 그런 경우는 즐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반드시 합격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 두 번째.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입니다. 요거랑 정말 비슷한 말이 공자, 중국을 대표하는 공자 논어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지지자는 불여호지자요. 호지자는 불여락지자라. 나 혼자 공부를 한겨?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즐기는 자를 이길 수는 없다.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수업 들을 때 어떤 표정, 수업 들을 때 어떤 수업 태도 이런 거 보면 대충 저는 합격 불합격을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 되겠구나, 저 사람 안 되겠구나 이렇게 물론 외부로 기미를 절대로 누설하지는 않습니다. 얼마 기분 나쁘겠어요. 9월달 정도에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 기분 나쁘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제 혼자만 생각하는데 아, 저분은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어떤 표정에서 여러분들 나름 일부는 읽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가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불합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까 제가 하라는 걸 다 했어요. 정말 집중했고 그다음에 반복도 정말 많이 했고 세 번째는 이제 즐기면서 수업도 들었어요. 수업도 재밌대요. 근데 불합격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두 가지 문제가. 첫 번째 문제는 아까 소개해드렸던 응용력이 떨어지시는 겁니다. 응용력. 그러니까 이론으로 배웠던 것들을 문제로 풀어내는 능력이 너무 떨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살짝만 틀어도 아니면 조금만 변형이 돼도 그 문제를 못 푸는 겁니다. 못 푸는 거. 이런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소개드렸던 기출 문제를 좀 배양을 해주셔야 됩니다. 기출 문제. 그러니까 언제부터 해야 되냐면 지금부터. 그래서 제가 저기 오늘부터 기출 문제 풀이를 시작할 거예요. 기출 문제 풀이를. 그 제목은 미리 보는 기출 문제라고 해서 오늘 수업이 끝날 때 1번부터 10번까지를 풀어드릴 거고요. 요게 이제 끝에 보면 정답도 있거든요. 정답이 표시는 안 되는데 여러분들 자료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 거냐면 제가 풀어드릴 때는 원본을 유지할 것. 밑줄도 긋지 말고 문제에다 체크도 하지 말 것. 오케이? 혹시 오늘 첫날이라서 그냥 문제에다가 체크를 막 해보셨던 분들은요. 요거 갖다가 깨끗하게 지우시거나 아니면 가는 길에 한 장을 더 받으세요. 그래서 뒤에 답이 있으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풀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최대한 빨리 50점에서 55점을 만들고요. 그 다음 예상 문제를 통해서 응용력을 자꾸 길러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문제풀이 과정을 통하지 않으면요. 응용력이 잘 안 길러집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를 최대한 빨리 시작을 할 거다. 그래서 제가 매주 10문제씩 기출문제를 풀이해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 오케이. 두 번째는 이제 실전 감각입니다. 실전 감각. 그 시험장에만 가면 시험장에 가면 시험 울렁증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울렁증. 비슷한 말이 뭐냐면 트라우마의 트라우마. 시험에 가면 자기 실력이 100이면 100을 발휘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50점, 60점밖에 발휘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걸 극복하는 방법은 한 개 방법밖에 없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방법은요. 모의고사입니다. 모의고사. 내년 3월 달부터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해서 총 8번에 걸쳐서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시행할 건데요. 모의고사를 칠 때 어떻게 치셔야 되냐면 실전처럼 치셔야 됩니다. 실전처럼. 이거 하라 그러면 잘 못하더라고. 나는 너무 아까워요. 이 기회가.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시간 맞춰야 되겠죠. 오케이? 근데 문제 다 못 풀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찍어야 되겠죠. 찍은 거 뭐하고 마킹하고 답안 작성까지 해서 내야 됩니다. 그렇게 한 8번 정도 연습하고 나면요. 실전은 조금 편안하게 연습처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수업을 하루 빠져도 돼요. 수업은 하루 빠져도 돼요. 토요일 같은 날 세법이잖아. 듣지 마. 지금 하루씩 빠져. 아시겠어요? 예, 토요일에 빠져도 돼. 뭐 세법까지 듣고 그래. 아무튼 빠져도 되는데 대신에 일요일 날 하는 모의고사를 빠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수업은 빠져도 보충이 되지만 모의고사는 그 느낌 옆에 사람들 있고 모의고사 시험 치고 감독관 사인도 하고 마킹도 한번 해보고 시간 배분도 해보고 시간 배분 다 못했을 때 찍는 연습까지 하고 시간 내에 답안 작성까지 해서 내고 근데 그걸 할 때 실제 시험이다라고 생각하고 좀 벌벌 떨면서 시험을 한번 쳐보시면 좋습니다. 이거 외에 공부적인 측면은요. 제가 수업하면서 계속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마지막에 여기 나와 있는 요거는 오늘 수업 관련해서 제가 공간이 좀 남아가지고요. 오늘 수업 관련해서 반드시 암기해야 될 것들이거든요. 요 반드시 한 문제가 나와요.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시험에서는 임장활동 어디 있어? 임장활동 세 번째 줄에 두 번째 어디? 여기요. 임장활동 나왔었고요. 이번 시험에는 뭐가 나왔냐면 감가상각 어디 있어? 감가상각. 요거 감가상각 O라고 돼 있어요. X라고 돼 있어요. X 요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일물일가의 법칙 어디 있어? 여기 일물일가의 법칙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집약화 어디 있어? 집약화 씨 어디? 맨 위에
아, 여기. 여기. 이번 시험에는 요거 4개 나왔거든요. 요거 제가 이번 시험에 대비해서 새로 만든 자료가 아니에요. 내가 원래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 수업했던 자료거든요. 여기서 다 나와요. 토지 특성은. 여기서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이제 좀 나중에 수업 듣고 나서 암기를 한번 해달라라는 취지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마무리 오리엔테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단 그 여러분들 합격하시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아직 합격 안 해봐서 모를 텐데 엄청 기뻐요. 실제로 10월 그 31일 날 시험 치고 채점해서 합격한 사람들 이렇게 전화 이렇게 한 번씩 오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시끄러워요. 막, 쌤, 저 합격했어요. 막 그러고 막 전화가 와요. 이렇게. 전화가 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일단 본인이 제일 기쁠 거예요. 본인이 제일 기쁘고. 두 번째로 기뻐하는 사람이 그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있는, 세대를 같이 구성하고 있는 가족들이 두 번째로 기뻐할 거예요. 나만큼 기뻐할 거예요, 아마. 온 마음으로. 세 번째로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저입니다. 저예요. 저희는 이게 물론 뭐 돈을 벌기 위해서 강의를 하는 겁니다만은 우리 수험생들이 합격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정말 기뻐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보람되고 기쁘고 그런 보람을 먹고 사는 직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쌤, 그래 나도 저 친한 친구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친구들요. 친구 믿지 마요. 여러분들 친구들 합격하면요 생각보다 안 기뻐한다. 이거 모르지 아직까지. 정말 친한 친구들한테 얘기해봐 합격 오고 나서 야 나 합격했다 그러면 합격했어. 한 잔 사라 뭐 그래요. 질도 안 되니까. 두 번째 세대 구성을 같이 하고 있지 않은 친인척. 예를 들면 남편 누나를 뭐라 그러지? 시누이? 시누이 맞나? 남편 동생도 시누이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남편 언니나 남편 동생한테 합격했다고 얘기해봐. 재수 없어 한다. 기뻐해 줄 줄 알아? 시누이 조심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대 구성 본인하고 본인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 빼고 가장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저희라는 걸 생각해 주시고요. 마음의 문을 조금 활짝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업하는 동안 저도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최대한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최대한 열심히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뭐 제가 질문도 한번 드려보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라고 할 거고 이거는 O인지 X인지 한번 고민해 봅시다라고 할 때 정말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해 주시면요. 그 간격이 벌어져서 마지막에는 합격으로 만들어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 내년 이맘때는 모두 다 합격해서 웃을 수 있는 모두 공인중개사가 되어서 저를 만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10분 쉬었다가 첫 번째 진도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쉬겠습니다.